오늘은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찰력입니다. 우리가 빗면 이런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힘들, 바로 마찰력 때문인데요. 이 마찰력이라는 거 역시나 힘을 뜻해요. 여기 힘력자가 써 있기 때문에 힘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 마찰력이 어떻게 생기는 힘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이 접촉면에서 물체가 움직이고자 하는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적어볼까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고자 하려는 이 방향과 반대되는 곳에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요. 이러한 면에 나무 토막이 있어요. 이 나무 토막을 내가 당기려고 합니다. 이쪽이 바로 당기는 힘. 내가 당기려고 할 때 이 나무 토막과 그리고 이 땅에는요, 이렇게 접촉하는 접촉면이 생기겠죠. 이 접촉면을 통해서 마찰력은요, 운동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마찰력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마찰력 방향은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찰력이라는 것은요, 물체가 움직일 때 작용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 마찰력은 작용한다고 합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는요, 내가 가해준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이 됩니다. 가해준 힘과 반대 방향. 자, 이번에는요,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였습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마찰력은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자, 세 가지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평면에서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을 때 나무 토막이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이 이쪽이다.
힘을 가해준 힘의 방향이라면 마찰력은 반대로 힘의 방향과 반대인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움직이는 나무 토막이 경사면에서 이렇게 있을 때 나무 토막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의 움직이는 방향이 아래라면요, 마찰력은 반대로 나무 토막이 움직이려고 하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빗면이고요. 빗면에서 이번에는 나무 토막을 이렇게 밀었어요. 반대로 거꾸로 손으로 이렇게 나무 토막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밀었다면 이때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 전과 거꾸로라면 반대로 마찰력은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의 크기. 마찰력은요, 힘을 가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는요, 작용한 힘과 마찰력은 같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힘을 가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엄청 무거운 돌이 있는데 내가 이 돌을 끌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너무 돌이 무거워서 움직이지가 않을 때 마찰력은 어떤가 봤더니요. 작용하는 힘과 마찰력은 같대요. 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N의 힘으로 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마찰력은요, 반대 방향으로 10N이 작용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더 큰 힘으로 이 돌을 끌려고 2배의 힘인 20N으로 잡아 끌으려고 했지만 역시나 너무나 무거워서 마찰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때의 나무 토막에 작용한 마찰력은 똑같이 20N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작용한 힘이 마찰력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가 움직일 때 마찰력의 크기를 봤더니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순간의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바로 이 마찰력의 크기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 저울의 눈금, 즉 마찰력은요, 앞으로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잴 수가 있는데 나무 토막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쪽에서 힘의 방향에 의해서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반대로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계속 움직이지 않던 나무 토막이 처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 용수철 저울을 봤을 때 이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이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나무 토막을 처음에
3N이어도 움직이지 않았고 5N이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나무 토막이 처음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용수철 저울을 봤더니 7N이었다. 그렇다면 이 물체의 마찰력은 7N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마찰력 크기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찰력은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나무 도막이요. 똑같은 나무판에 있습니다. 나무 도막이 이렇게 나무판에 있는데 나무 도막 무게가 5kg이라고 해볼게요. 5kg일 때 이쪽은 나무 토막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5kg의) 나무 도막 하나를 잡아당길 때 5kg 두 개에 10kg의 나무 도막을 잡아당길 때 같은 나무판에서 나무 도막이 무게가 다른 나무 도막을 잡아당길 때 무게는요, 당연히 B에 있는 나무 도막이 더 크겠죠. A보다 B가 더 크고요. 자, 나무 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의 눈금을 봤더니 A보다 B가 더 크대요. 자,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의 눈금은 즉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마찰력은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마찰력이 커지는 두 번째 조건은 이번에는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자, 하나는요. 맨질맨질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크릴판. 또 다른 이쪽은요.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는 사포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무게의 나무 토막이 있을 때 아크릴판은요, 경사가 낮은 데서도 나무 토막이 잘 내려오지만 사포가 되어 있는 여기 이 판은요, 아크릴판보다 경사면의 거칠기가 거칠기 때문에 나무 토막이 내려오는데 더 큰 각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의 각도보다 사포일 때의 각도가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접촉면의 거칠기는 당연히 사포가 아크릴판보다 더 거칠겠죠. 이때 나무 토막이 미끄러져서 내려올 때,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빗면의 각도를 봤더니 아크릴판보다 사포일 때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마찰력은 거칠기가 거친 접촉면의 거칠기가 훨씬 더 거친 D4포에서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찰력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찰력의 이용. 이 마찰력이라는 것은요, 안전이나 혹은 편리함을 위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와 작게 하는 경우 어떤 실생활의 이용에 예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 이번에는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 크게 하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등산화,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등산화라는 것은 산을 오를 때 신는 신발이잖아요. 빗면을 오르거나 빗면을 내려가는 일이 많을 때 등산화를 실어서 마찰면에 이 거칠기를 거칠게 하면 마찰력 때문에 미끄러운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같은 예로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단의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아서 계단 끝에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마찰력을 크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눈 오는 날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다닙니다. 자, 눈 오는 날 빙판길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자동차 바퀴와 빙판길의 마찰력이 작아지면서 미끄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 타이어에 체인을 붙여주면요, 빙판길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력이 커지면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4번, 우리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올림픽 시즌에 체조 경기 하는 걸 보면요, 체조 선수가 손에 무언가를 하얀색 가루를 묻히고 경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손에 횟가루를 묻히는 이유도요, 손과 손이 닿는 이곳에 마찰력을 크게 해줘서 미끄러운 것을 방해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장갑에 코팅되어 있는 거, 우리 목장갑 보면요, 장갑 앞쪽에 빨간색으로 코팅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찰력을 크게 해주려고 하는 예였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이나 샤프에 보면요, 손잡이에 고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마찰력을 크게 고무로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요. 현악기 연주 시에 송진가루를 활에 묻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악기라는 것은 활과 그리고 이 줄 사이에 마찰력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마찰력을 통해 소리가 더 크게 날 수 있다고 해요. 자, 반대로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영장 미끄럼틀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수영장에 보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면요, 내려오는 속도가 마찰력이 작아지면서 더 빨라진다고 해요. 두 번째, 기계나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바릅니다.
이 윤활유라는 것은요, 기계와 기계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기름, 오일 같은 건데요. 기계나 자전거 체인 서로 윤활유를 뿌려서 돌아갈 때 더욱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찰력이 작아지면서 만들 수 있는 예였고요. 자기부상 열차는 다른 열차와 다르게 레일이 있다면 여기 레일 위에 이렇게 떠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떠서 다닐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만큼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선생님 노예가 엄청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되는데 혼자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다가 바퀴처럼 나무 토막을 넣어서 굴리면서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회전하는 축을 만들어 얘네들의 마찰력을 줄어들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알아볼 힘, 부력입니다. 이 부력이라는 것은 어떤 힘인가 봤더니 물체가 기체나 혹은 액체 속에 있을 때 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기체나 액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이런 수조에 물이 가득 실려져 있는데요. 이 위에 나무 토막 하나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물에 의해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 부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고요. 가만히 떠 있기 때문에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 플라스틱 통을요, 물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쭉 잡아당기고 이렇게 밀면요, 이 플라스틱 통이 다시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부력입니다. 이 부력이라는 것은요, 액체와 기체 모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력의 방향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력의 방향. 부력의 방향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할 텐데, 이렇게 저울이 있고요. 저울 끝에는 똑같은 질량의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약 1kg의 추가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평형을 맞춰서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요. 한쪽의 추에만 물을 가득 채워서 넣었대요. 그렇다는 건 즉 이쪽에 있는 추는요, 부력을 받았을 테고 이쪽에 있는 추는요, 중력만 있겠죠. 이쪽은 중력과 부력 모두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평평하게 평행을 이루던 이 저울이요, 중력만 받은 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물을 붓지 않은 추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물은
물을 부은 쪽의 추는 부력이 작용하였겠죠. 물이 추를 끌어올리는, 위로 들어 올리는 이 부력이란 힘이 작용하여 추의 무게가 원래의 무게보다 가벼워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력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력의 크기는 어떨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력의 크기는요, 물체가 떠 있는 상태, 즉 떠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요, 항상 중력과 부력이 같은 상태입니다. 물체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중력과 부력이 같습니다. 이거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게 물체가 떠 있는 상태, 즉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세 가지의 공이요, 수조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 A의 공 반만 떠 있고요. 하나는 중간에 떠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자, 부력의 크기 첫 번째로는요, 물에 잠긴 부피와 부력을 봤을 때 물에 잠긴 부피와 부력에서는요,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큽니다.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즉, 어떤 말이냐면 어떠한 물체가 물에 잠겨 있는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A, B, C라는 공이 있는데 A는 지금 물에 이만큼 잠겨 있는 상태, B는 모두 다 잠겨 있는 상태, C도 모두 다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잠겨 있는 부피는요, 첫 번째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비교해 보면 B와 C는 모두 다 잠겨 있기 때문에 부피가 같고, 그 다음에 A는 반만 잠겨 있기 때문에 A가 물에 잠겨 있는 부피는 더 작겠죠. 자, 두 번째, A랑 B는 물에 떠 있습니다. A랑 B는, C는 가라앉아 있지만 물에 떠 있죠. A와 B는 물에 떠 있다. 물에 떠 있는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로, 중력 방향 반대로 부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A랑 B처럼 떠 있을 때는 이 중력의 크기와 부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부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마지막으로 C는 가라앉았습니다. B랑 A는 떠 있지만 C는 바닥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즉, C는요,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서는요,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B랑 C가 같고 A가 더 작기 때문에 부력은 물체가 물에 잠겨 있는 부피와 같으니까요. 역시 부력은 B와 C는 같지만
A는 B와 C보다 작아지겠죠? 자, 다음으로 이 부력의 크기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의 크기 측정.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수철 저울을 이용할 건데요. 용수철 저울은요, 용수철 저울 끝에다가 예를 들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때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첫 번째로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물체의 무게 측정. 그렇다면 이 무게라는 것은요, 물체의 질량 곱하기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존재하고 있는 지구 중력 이 값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과 함께 이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추를요, 이번에는 물속에서 무게를 잴 겁니다. 물속에서의 무게를 측정. 즉, 두 번째로는요, 여기 있는 이 추를요, 이렇게 비커 안에다가 두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때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을 잽니다. 자, 세 번째로 부력은요, 첫 번째 공기 중에서 잰 물체의 무게 마이너스 물속에서의 무게를 빼준 값이 바로 부력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 부력을 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물이 가득 찬 비커에 추를 넣습니다. 재고자 하는 추를 넣는다. 그렇다면 추의 부피만큼 물이 비커 밖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 물의 무게를 측정하면은 부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커가 있고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우리가 재고자 하는 물체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 물체의 무게만큼 물이 흘러넘쳐서 흘러넘친 물을 그릇에 담아 무게를 재게 된다면 바로 이게 부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력은 흘러넘친 물의 무게가 됩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키메데스가 고안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자, 다음은 부력과 물체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력과 물체의 무게입니다. 자, 여기 3개의 비커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3개의 비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각각 3개의 비커에 똑같이 물을 채웠고 하나의 나무 토막을 풍덩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커에서는요, 나무 토막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뜨리는 순간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이때 점점 올라가는 동안은 중력보다 부력이 큰 상태고요. 떠올랐다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멈췄을 때 멈춘 상태에서는요, 중력과 부력은 같아집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나무 토막이 처음에 있던 위치에서 점점 오르고 있을 때는 부력이 더 큰 상태가 되지만 올라가서 물 위에서 떠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는 중력과 부력이 같아집니다. 나무 토막 아래는요,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위로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무 토막을 툭 집어넣었더니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물 중간에서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을 때는요, 이때 역시 중력과 부력은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무 토막을 물에 떨어뜨렸는데 나무 토막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는요,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큰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무 토막이 오르고 있는 동안, 올라가는 동안은 부력이 크지만 중력과 부력이 같아지는 순간에는 모두 다 나무 토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다. 단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크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체의 무게는 같은데 부력의 크기가 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부력의 크기가 다를 때,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무게는 같고 부력의 크기가 다르다. 어떤 뜻이냐면요, A라는 구슬이 있고요. 얘 1kg, 그리고 B라는 구슬이 있는데 얘 또한 1kg입니다. 모두 다 두 개 질량이 1kg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같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A라는 구슬은 이만큼의 부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력이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와도 같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B라는 것은 이만큼 더 많은 부피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A보다 B의 부력이 더 크겠죠. 자, 이때를 비교를 해보면 중력은 A와 B 모두 똑같습니다.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력은 A보다 B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A에는 물이 이만큼 부피에 잠겼지만 B는 더 많은 부피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는 B가 A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력이 더 큽니다. 네, 당연히 물에 잠겨있는 부피이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물체의 부력이 같대요. 물체의 부력이 같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다릅니다. 똑같은 수조에 물을 채웠고요. 이번에는 부력이 같으니까 A라는 물체 그리고 B라는 물체 모두 다 물속에 잠겨있는 부피가 같습니다. 똑같을 때 A는 3kg, B는 1kg일 때 어떻게 될까 봤더니 A랑 B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A는 중력이 큰 방향대로 아래로 가라앉고 B는 부력이 더 커서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중력은 당연히 질량이 큰 A가 B보다 더 크겠죠. A가 B보다 크고요. 부력은
물에 잠겨 있는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A와 B가 같습니다. 부력이 같을 때 중력이 큰 A는 가라앉고 반대로 부력은 같지만 질량이 작은 B는 물 위로 떠오릅니다. 자, 이번에는 화물선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A의 화물선은 비어있는 화물선이고요. B는 똑같은 A의 화물선에다가 이번엔 짐을 이만큼 많이 실어 있어서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때 A에서의 화물선은요,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겠죠? 반대로 B는 무거워지면서 화물선이 점점 짐을 실으면서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이렇게 잠기게 되겠죠. 질량을 비교하면 질량은 A보다 짐을 많이 실은 B가 더 크겠죠. 자, 부력을 볼까요? 부력은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라고 했는데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고 했는데 B가 무거워 더 많이 잠겼으니까 A보다 B의 부력이 더 클 겁니다.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처음 비어있던 화물선에 짐을 실으면 점점 화물선이 물속에 많이 가라앉게 되다가 부력과 중력의 힘의 크기가 같아지면 더 이상 화물선은요,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채로 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와 화물선 무게가 같아지면 화물선은 떠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부력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의 이용.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부력의 이용. 물에 뜰 수 있거나 혹은 가라앉을 수 있는 거, 구명환이나 혹은 구명조끼, 우리 입는 거. 물속에 물의 부력보다 크기 때문에요. 물에 쉽게 뜰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지지 않고 떠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력을 크게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은요. 지상에서 있다가 물속에 점점 가라앉는데요. 바로 이때 부력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물을 잠수함 안에 조금만 채우다가 그리고 잠수함이 물 아래로 내려갈 때는 조금씩 물을 더 많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가득 잠수함의 물탱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요. 반대로 이 물을 내보냄으로써 다시 잠수함이 수면 위에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은 있는 풍선들 있잖아요. 이 풍선들 공기 중에 둥둥 떠오르는 것은 헬륨가스의 부력이 공기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보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게 되고요. 놀이동산에서 파는 것들은 헬륨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볍게 위로 떠오르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 바로 물고기들이 있죠. 물고기들의 몸속에 있는 불의 부피를 크거나 작게 하면서 부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험, 빗면을 이용해서
빗면과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빗면이라는 건요, 이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아크릴판이 있고 사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크릴판, 그리고 하나는 사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크릴판은요, 빗면에 거칠기가 매끌매끌할 거고요. 반대로 사포는요, 빗면의 거칠기가 매우 거칠 겁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물체의 무게가 커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빗면의 마찰면에 마찰하는 곳과 그리고 물체의 접촉면에 거칠기가 거칠어야지 마찰력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똑같은 나무판에서요, 나무 토막 하나는 가로로, 또 하나는 세로로, 똑같은 모양이지만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아서 하나는 접촉면이 넓은 거, 하나는 접촉면이 좁을 때, 이때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두 개는요,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없이 마찰력이 같았다고 합니다. 즉,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무게와 마찰면의 거칠기에는 영향을 받지만 물체와 마찰면의 넓이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했더니 언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까 봤더니 매끄러운 아크릴판에서는요, 물체가 비교적 각도가 낮은 각도에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졌지만 사포같이 거친 곳에서는요, 이 물체가 떨어질 때 빗면의 기울기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실험이니까 우리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같이 맞춰볼게요. 1번에 1번부터 볼까요?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각도를 측정하여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한다 라고 했는데, 마찰력 재는 방법 뭐였나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용수철의 저울의 눈금을 읽는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물체가 빗면을 내려오는 그 순간 우리는 마찰력을 잴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동그라미. 2번, 빗면의 기울기를 크게 할수록 나무도막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이 커진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빗면의 크기가 작을 때는요, 나무도막이 내려갈 때 큰 힘이 들지 않지만 여기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빗면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각도가 클수록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다라고 했는데 반대죠. 빗면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역시나 마찰력이 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접촉면의 성질과 마찰력 크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역시 맞죠? 접촉면의
성질, 매끄러울 때 그리고 거칠 때 마찰력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위탐구에 아크릴판에 붙인 물체에 따라서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평균 각도가 제일 작은 거는 19도인 OH 필름이었습니다. OH 필름은 즉 마찰력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도화지, 그리고 제일 큰 게 사포겠죠? 자, 1번부터 볼까요?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 우리는 지금 마찰면의 거칠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접촉면이 매끄러울수록 마찰력이 크다라고 했는데 접촉면이 매끄러울수록 마찰력은 작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마찰력이 크다. 우리 지금 속력 알아보고 있지 않죠? 속력이라는 것은요. 왜 상관이 없냐면 마찰력은 뭐라고 했어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힘을 재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4번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네, 4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과 같죠? 5번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넓이는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아까 알아보긴 했지만 지금 이 실험으로는 그거를 알아보려고 했던 실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력에 관한 크기를 재는 문제인데요. 잠긴 물체가 물에 잠겼을 때의 부피와 부력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용수철 저울에 이렇게 있고 끝에 알아보고자 하는 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때는 2뉴턴이었다고 해요. 자, 이 용수철 저울을요. 각각 두 가지의 다른 상황에서 잴 건데 하나는 추에 반이 잠겼을 때, 다른 하나는 추가 모두가 잠겼을 때입니다. 추가 반쯤 잠겼을 때는요. 1.85뉴턴의 힘이 생겼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잠겼을 땐 1.7뉴턴의 용수철 저울의 힘이 가리키고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이만큼, 즉 중력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요. 중력도 작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부력도 작용하고 있겠죠. 부력과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요. 이때는 추가 반만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에는요. 중력도 작용하고 있고 부력도 작용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추가 모두 다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반만 잠겨 있을 때, 모두 다 잠겨 있을 때 중력과 부력의 크기를 합한 값, 즉 부력은 이 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중력이 2뉴턴일 때 처음 2뉴턴이었던 것을 부력이 작용했을 때 약 0.15뉴턴이 되는데 바로 이게 부력의 크기입니다. 이번에도 원래는 2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1.7뉴턴이 물속에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0.3뉴턴은요. 바로 부력의 크기겠죠. 부력의 크기를 보니까 추가 물속에 잠겨있는 부피가 커질수록 부력이 커졌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거인데요. 1번 보면 물에 잠긴 추에게는 위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물에 잠긴 것은 아래로는 중력, 위로는 부력이 작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 추가 물에 잠기면서 감소한 용수철의 눈금은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다 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만큼 감소한 힘의 크기는 중력이 아니라 부력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추가 물에 잠기면서 감소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다. 네, 부력의 크기가 맞으니까 3번 맞았고요. 4번,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부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물체의 무게를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물에 잠긴 부피를 비교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번이 맞는 내용이었네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가 나와 있고요. 표에 추와 그리고 쇠구슬을 담근 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에 넣기 전 용수철 저울 추는요 2뉴턴, 쇠구슬도 똑같이 2뉴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넣은 후 용수철의 저울을 보니까 추는 1.7뉴턴, 여기는 0.4뉴턴입니다. 부력의 크기 여기 0.3뉴턴, 그리고 여기는 1.6뉴턴, 즉 쇠구슬의 부력이 훨씬 더 크네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까요? 기억.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무게를 보면은 처음에는 부력이 없는 상태에서 용수철 저울을 쟀기 때문에 무게가 다른 게 아니라 같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두 물체가 물속에 잠긴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생겼다. 무게가 같을 때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부력이 커지는 거 맞죠? 우리 계속해서 부피가 다를 때 부력의 크기가 다르다를 배우고 있습니다. 니은은 맞았고요.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력의 크기 뭔가요? 즉 무게죠.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는 말입니다. 무게 어땠어요? 같았죠? 그래서 디귿도 틀리기 때문에 니은만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추가 3개 달린 거를요, 점점 물속에다가 하나, 둘, 셋씩 빠뜨려 보겠다고 했어요.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말을 각각 고르면 물속에 잠긴 추에는 중력과 부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추 3개를 모두 잠기게 하였을 때 추 3개가 모두 잠겼대요. 그렇다면 즉 추가 물에 잠긴 부피가 늘어나겠죠. 늘어난다는 건 용수철 저울의 느낌이 가장 작겠죠.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작아서 원래 있던 중력에다가, 그리고 지금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고 있는 물속에 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빼주면 부력이 되겠죠. 부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 바로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겠죠. 4번이 정답. 마지막으로 5번은요. 하나는 추가 용수철 저울이 물이 없는 상태에서 12뉴턴이라고 재었고, 그리고 추가 모두 물에 잠겼을 때 용수철 저울이 8뉴턴이었습니다. 부력은 물에 잠기지 않은 용수철 저울의 눈금에서 물에 잠긴 용수철 저울을 빼주면 4뉴턴이 되기 때문에 바로 부력의 크기 4뉴턴이고 정답은 1번이겠죠.